충성. 어머님 저예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어머니, 제 위치를 포격하십시오. 저와 함께 이 음모를 묻어버려야 합니다. 지지직거리는 위성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야, 정신 차려. 엄마가 지금 가고 있어. 대답해, 이진우.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총성과 끊겨버린 신호음뿐이었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엄마 소리 한 번 제대로 못 듣게 했던 냉혹한 지휘관 강서희. 그녀는 이제 계급장을 떼어내고 오직 아들을 구하기 위해 금지된 구역으로 기동의 길을 띄웁니다. 명령 불복종, 항명, 그리고 뒤를 쫓는 아군들의 추격. 그녀는 과연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시청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행운이 깃들며 기쁨과 희망이 시작되는 버튼입니다. 새벽 5시 제8군단 지휘소 앞 연병장에는 천여 명의 장병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강서희는 단상 위에서 병력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훈련 목표는 명확합니다. 적 기갑부대의 기습 남침 상황을 가정하고 우리 군단은 30분 내로 전 전력을 투입해 저지선을 구축합니다. 강서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병력들을 후쳤죠. 각 대대는 지정된 진지로 이동하고 포병 부대는 좌표 입력 즉시 모의 사격 준비에 들어갑니다. 시작. 호각 소리와 함께 연병장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갑차들이 굉음을 내며 출발했고 병사들은 재빠르게 전투 장비를 착용했습니다. 강서희는 팔짱을 낀 채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위성 전화기가 진동하기 시작했죠. 강서희는 눈살을 찌푸리며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진우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강서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 훈련 중이다. 나중에.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아들의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총성과 폭발음이 배경에 섞여 들렸죠. 어머니. 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서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 살려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강서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우는 절대 약한 소리를 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특전사 대위로서 수많은 작전을 수행하면서도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없었죠. 진우야, 지금 어디 있느냐? 좌표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좌표를 포격하십시오. 강서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제가 있는 곳을 포격하라는 겁니다. 반드시요. 진우의 목소리는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뒤에서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렸고 또다시 총성이 울렸습니다. 진우야. 강서희가 소리쳤지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동시에 위성 전화기 화면에 데이터 수신 알림이 떴습니다. 강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좌표와 함께 암호화된 문서 파일이 하나 전송되어 있었습니다. 강서희는 즉시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북위 38도, 동경 127도. 그곳은 군사분계선 인근의 아군 비밀 탄약 저장고였습니다. 강서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참모장인 최 대령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군단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강서희는 대답하지 않고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30초 후 파일이 열렸습니다. 화면에는 무기 도입 계약서, 비자금 입출금 내역, 그리고 여러 장성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이 나타났습니다. 강서희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중 한 이름에 시선이 고정됐죠. 박상철,
국방부 차관. 최대령. 강서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예, 군단장님. 지금 즉시 가용한 모든 전력을 비상 출동 대기 상태로 전환하라. 헬기 편대, 기갑부대, 그리고 특공 연대까지. 최 대령의 얼굴이 당황스러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군단장님, 그건 상급 부대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훈련 중이고요. 훈련은 중단한다. 강서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야. 실전이다. 실전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북부 전선 비밀 탄약고가 적에게 점거당했다. 우리 특전사 병력이 그곳에 고립되어 있어. 최 대령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렇다면 즉시 지상작전 사령부에 보고하고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 강서희는 위성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으며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보고하고 승인받고 하다가는 우리 병력이 전멸한다. 나는 지금 출동한다. 군단장님, 최 대령이 강서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상급 부대 승인 없이 군단 병력을 움직이시면 큰일 납니다. 강서희는 최 대령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최 대령, 나는 지금 군인으로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야. 군단장으로서 결단을 내리는 거다.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 최 대령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강서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헬기 이착륙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병사들이 황급히 헬기 엔진을 가동시켰고 프로펠러가 요란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서희는 헬기에 오르기 직전 다시 한번 위성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강서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버텨라, 진우야. 엄마가 간다. 헬기가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뒤따라 6대의 공격 헬기가 편대를 이뤘고 지상에서는 전차와 장갑차 수십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북쪽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서희는 헬기 창밖을 내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살려주십시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서희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난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 진우가 보낸 그 파일 속에 군 전체를 뒤흔들 폭탄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헬기는 새벽 하늘을 가르며 북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강서희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헬기가 북쪽으로 날아간 지 1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강서희의 무전기에서 급박한 호출음이 울렸습니다. 재영군 단장, 즉시 응답하십시오. 지상작전 사령부입니다. 강서희는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여기는 제8군단장 강서희입니다. 군단장,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상급 부대 승인 없이 전 군단 병력을 출동시켰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작전사령부 작전참모 김준장이었습니다. 강서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북부 전선 비밀시설에 적의 침투가 확인되었습니다. 긴급 상황으로 판단해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런 보고는 우리 쪽에 올라온 게 없습니다. 누구한테 들은 겁니까? 현장에 있는 특전사 병력으로부터 직접 첩보를 받았습니다. 김준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군단장,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특전사 작전은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첩보가 사실이라면 왜 정식 보고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군단장, 당신은 지금 명백한 직권 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각 회군하십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강서희는 무전기를 꽉 쥐었습니다. 김준장, 나는 지금 우리 병력을 구하러 가는 중입니다. 회군은 불가능합니다. 강서희 중장, 김준장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건 항명입니다.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헌병대를 보내겠습니다. 강서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무전이 끊어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최 대령이 창백한 얼굴로 강서희를 바라봤습니다. 군단장님, 이러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강서희는 대답하지 않고 전방을 응시했습니다. 헬기는 계속해서 북쪽으로 날아갔죠. 그때 또 다른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주파수였습니다. 강서희 군단장, 국방부입니다. 강서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을 알아챘기 때문이었죠. 박상철 차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강 군단장, 지금 즉시 부대를 돌리십시오. 박상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적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작전 수행 중입니다. 무슨 작전 말입니까? 상부에 보고된 작전이 없는데요. 강서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밀 탄약고가 적에게 점거당했습니다. 우리 특전사 병력이 그곳에 고립되어 있고요. 박상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특전사 병력이요? 강 군단장, 혹시 그 병력 중에 당신 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강서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있죠. 당신은 지금 사적인 감정으로 국가 병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군법 위반입니다. 차관님, 강서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지금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든 누구든 그곳에 우리 병력이 있다면 구출하는 게 제 의무입니다. 의무요? 박상철이 냉소를 흘렸습니다. 당신의 의무는 상급자의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지금 당장 회군하지 않으면 항명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강서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임무를 완수할 겁니다. 무전기가 꺼졌습니다. 최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군단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강서희는 고개를 돌려 최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최 대령, 자네는 지금이라도 돌아가도 돼. 나는 자네를 강요하지 않아. 최 대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강서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레이더 담당 병사가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군단장님, 후방에서 헬기 2대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강서희가 물었습니다. 식별 신호는? 헌병대입니다. 최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벌써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서희는 조종사에게 말했습니다. 통신망을 차단해라. 모든 무전 주파수를 끊어. 조종사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군단장님, 그러면 상급 부대와 연락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상관없다. 지금 당장 해. 조종사는 망설이다가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무전기에서 들리던 잡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강서희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목표 지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악지대 사이로 숨겨진 콘크리트 구조물이 희미하게 드러났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탄약고 주변에 아군 초소가 있어야 하는데 인기척이 전혀 없었습니다. 초소는 폭발로 반쯤 무너져 있었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강서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기 봐라. 전투가 있었어. 최 대령이 쌍안경을 들고 아래를 살폈습니다. 군단장님,
초소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뭐가?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투 흔적은 분명한데 사상자가 없어요. 강서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헬기 하부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미사일 낙온, 회피 기동합니다. 조종사가 소리치며 헬기를 급선회시켰습니다. 강서희와 최 대령의 몸이 한쪽으로 쏠렸죠. 창밖으로 대공 미사일 한 발이 빠르게 날아왔습니다. 헬기는 간발의 차이로 미사일을 피했고 미사일은 허공에서 폭발했습니다. 누가 쏜 거야? 강서희가 외쳤습니다. 레이더 병이 화면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지상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위치는 탄약고 서쪽 능선입니다. 아군 장비냐? 아닙니다. 휴대용 대공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강서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적이 이미 그곳을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 편대에 명령한다. 공격 대형으로 전환하고 지상 목표물을 제압해라. 군단장님, 최 대령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교전 규칙상 먼저 신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신원 확인은 필요 없어. 아군 초소를 공격하고 우리한테 미사일을 쏜 놈들이야. 적이 확실해. 공격 헬기들이 일제히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능선이 화염에 휩싸였고 폭발음이 계곡을 울렸습니다. 강서희는 조종사에게 명령했습니다. 착륙 지점을 찾아라. 나는 직접 내려간다. 헬기가 탄약고에서 500m 떨어진 평지에 착륙했습니다. 강서희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살폈습니다. 최 대령과 특공대원 10여 명이 그의 뒤를 따랐죠. 주변을 경계해라. 적이 매복해 있을 수 있어. 특공대원들이 재빨리 흩어져 경계 태세를 갖췄습니다. 강서희는 탄약고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계급장이 없었습니다. 특공대원들이 일제히 총을 겨눴습니다. 움직이지 마. 남자는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강서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강서희 중장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강서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10년 전 남편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정보사 요원이었죠. 김중령? 그렇습니다. 김중령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특공대원들은 여전히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강서희가 손을 들어 대원들을 제지했습니다. 총 내려. 아군이야. 김중령은 강서희 앞까지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와 먼지가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장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김중령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진우 대위가 보낸 데이터 보셨습니까? 강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 무기 도입 비리 관련 문서였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김중령이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진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진우 대위가 발견한 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군 지휘부 내에 암약 중인 간첩 조직의 명단입니다. 강서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간첩 조직이라고? 예. 박상철 차관이 그 조직의 핵심입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무기 도입 사업을 이용해 북한과 내통하면서 기밀을 넘겨왔습니다. 최 대령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국방부 차관이 간첩이라니요. 김중령은 최 대령을 쳐다봤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이진우 대위팀은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곳에 파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상철이 미리 눈치를 챘고
사설 용병을 보내 대위팀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강서희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럼 진우는 지금 어디 있나? 탄약고 지하 벙커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용병들이 포위하고 있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강서희는 즉시 탄약고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내해라. 지금 당장. 김중령이 앞장섰습니다. 일행은 숲길을 따라 탄약고로 향했습니다. 걷는 내내 강서희는 김중령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여기 있는 건가? 저는 3년 전부터 박상철을 추적해 왔습니다. 중장님의 남편분께서 전사하신 것도 박상철과 관련이 있습니다. 강서희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김중령이 돌아서서 강서희를 마주봤습니다. 10년 전 그 작전 기억하십니까? 대령님께서 북한군 지휘부 정보를 입수하러 가셨던 작전 말입니다. 기억해. 그때 작전이 새어나가서 남편이 매복을 당했지. 그 정보를 흘린 사람이 박상철입니다. 강서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증거가 있나? 이 USB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당시 통신 기록과 비밀 계좌 내역까지요. 강서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최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군단장님, 그렇다면 이번 작전 자체가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중장님을 이곳으로 유인하기 위한. 김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상철은 이진우 대위를 미끼로 중장님을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중장님까지 제거하면 증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으니까요. 강서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빨리 가야겠군. 군단장님, 최 대령이 강서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함정입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강서희는 최 대령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최 대령, 함정인 걸 알면서도 가야 할 때가 있어. 지금이 바로 그때야. 하지만 내 아들이 거기 있어. 그리고 진실도 거기 있고 나는 둘 다 놓칠 수 없어. 강서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 대령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일행이 탄약고 입구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김중령이 손짓으로 모두를 멈춰 세웠습니다. 저기 봐라. 탄약고 입구 주변에 시신 여러 구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특전사 대원들이었습니다. 강서희는 다가가 시신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뒤통수에 총을 맞아 죽어 있었습니다. 처형당한 거야. 김중령이 낮게 말했습니다. 용병들이 항복한 대원들을 즉결 처분했습니다. 강서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죠. 바로 그때 탄약고 안쪽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강서희는 반사적으로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진우가 아직 싸우고 있어. 들어간다. 특공대원들이 앞장서서 탄약고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어둡고 좁은 통로가 이어졌고 벽에는 총탄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통로 중간쯤에서 또 다른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용병이었습니다. 가슴에 3발의 총상이 있었죠. 김중령이 시신을 살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진우 대위가 여기까지 밀고 내려온 겁니다. 강서희는 더욱 속도를 냈습니다. 통로 끝에 철문이 보였고 그 너머에서 다시 총성이 울렸습니다. 강서희는 철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진우, 이제 탄약도 없을 텐데 언제까지 버틸 건가?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진우였습니다. 강서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우야. 강서희가 소리쳤습니다.
철문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래, 엄마다. 지금 들어간다. 강서희는 특공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원들이 철문에 폭약을 설치했습니다. 폭발과 함께 철문이 무너졌습니다. 강서희는 먼지 속을 뚫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철문이 무너진 순간 강서희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벙커 안은 총탄과 파편으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용병 서너 명이 엄폐물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벙커 가장 안쪽 무너진 철제 선반 뒤에서 진우가 권총을 겨눈 채 웅크리고 있었죠. 강서희는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첫 번째 용병이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특공대원들이 일제히 사격을 가했고 나머지 용병들도 순식간에 제압되었습니다. 총성이 멎자 벙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강서희는 총을 내리고 진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진우야. 진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군복은 피와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얼굴에는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죠. 어머니, 오시면 안 되는데. 진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강서희는 아들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진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다쳤나? 괜찮습니다. 거짓말 마라. 피가 나고 있잖아. 진우는 자신의 옆구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군복 사이로 붉은 피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관통상입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최 대령이 급히 구급랑을 꺼내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대위님, 응급 처치부터 하겠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은 이걸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진우는 벙커 구석에 놓인 금속 케이스를 가리켰습니다. 강서희가 케이스를 열자 안에는 서버 장비와 현금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김중령이 다가와 서버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바로 박상철의 비자금 관리 서버입니다. 모든 거래 내역이 여기 저장되어 있습니다. 강서희는 케이스를 닫으며 물었습니다. 이걸로 박상철을 잡을 수 있나? 충분합니다. 여기에 10년간의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진우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 박상철이 이미 상부에 제가 배신자라고 보고했습니다. 제가 적국에 포섭되어 기밀을 넘겼다고요. 강서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김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박상철은 이진우 대위를 역적으로 만들어서 이 모든 증거를 무효화시키려고 합니다. 배신자가 가져온 증거는 믿을 수 없다는 논리죠. 최 대령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이 증거를 상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소용없습니다. 김중령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 상부는 박상철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보고해봤자 묵살당할 겁니다. 강서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왜 나한테 전화했니? 상부가 아니라. 진우는 어머니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어머니밖에 믿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라면 이 증거를 반드시 세상에 알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강서희는 아들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잘했다. 내 판단이 옳았어. 바로 그때 벙커 밖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벙커 전체가 흔들렸고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졌습니다. 특공대원 한 명이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군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공군 전투기 2대가 이 지역을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강서희가 물었습니다. 아군 기체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아무 연락도 없이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최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오폭이 아닙니다. 박상철이 우리를 제거하려고 보낸 겁니다. 김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박상철은 이 벙커째로 우리를 모두 날려버릴 작정입니다. 증거도 함께요. 강서희는 즉시 명령했습니다. 모두 철수한다. 지금 당장. 일행이 벙커를 빠져나가려는 순간 또 다른 폭발이 입구 근처에서 터졌습니다. 통로가 무너지며 출구가 막혔습니다. 최 대령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군단장님,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진우가 벙커 반대편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에 비상 탈출구가 있습니다. 좁지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안내해라. 진우가 앞장섰습니다. 옆구리의 상처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걸었습니다. 일행은 좁은 통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머리 위로 계속해서 폭발음이 들렸고 벙커는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더 빨리 움직여라. 강서희가 뒤따라오는 대원들을 재촉했습니다. 드디어 비상 탈출구가 보였습니다. 녹슨 철제 사다리가 위로 이어져 있었죠. 진우가 먼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해치를 밀어 올리자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나갈 수 있습니다.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일행이 차례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강서희는 맨 마지막에 올라갔죠. 밖으로 나오자 숲 한가운데였습니다. 멀리서 전투기 엔진 소리가 들렸고 폭탄이 떨어지는 휘파람 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엎드려. 강서희가 외쳤습니다. 모두가 땅에 엎드린 순간 벙커 위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거대한 폭발과 함께 벙커 전체가 무너져 내렸고 충격파가 숲을 휩쓸었습니다. 나무들이 쓰러지고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강서희는 얼굴을 땅에 묻은 채 폭발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서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벙커가 있던 자리는 거대한 분화구로 변해 있었습니다. 최 대령이 먼지를 털며 일어났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우리도 저 안에 있었을 겁니다. 김중령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전투기들이 선회하고 있습니다. 다시 올 겁니다. 강서희는 진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걸을 수 있겠니? 예, 괜찮습니다. 그럼 움직여. 헬기가 있는 곳까지 가야 해. 일행은 숲을 가로질러 헬기 착륙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보게 된 것은 잿더미가 된 헬기들이었습니다. 모든 헬기가 폭격으로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최 대령이 절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탈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강서희는 파괴된 헬기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면초가였습니다. 상부는 적이 되었고 탈출 수단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강서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 대령, 예비 통신망을 가동해라. 예비 통신망이요? 내가 10년 전에 구축해둔 민간 네트워크가 있어. 전방 마을 주민들과 예비역들이 운영하는 거야. 김중령이 눈을 빛냈습니다. 그거 아직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을 거야. 지금 확인해봐. 최 대령이 휴대용 무전기를 꺼내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잡음이 섞인 신호음이 들리더니 곧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는 파주 예비군 중대장 정만수입니다. 누구십니까? 강서희가 무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나야 강서희다. 무전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장님? 중장님이십니까? 그래. 정 중대장,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강서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위치 주변에 박상철이 보낸 용병들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어.
그들의 배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겠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무전기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만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중장님, 제 쪽에서 드론을 띄워 확인했습니다. 현재 중장님 위치 동쪽과 남쪽에 약 30명 규모의 무장 병력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2km 정도입니다. 10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강서인은 지도를 펼쳐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서쪽 능선 너머에 폐가가 하나 있지?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길목에 매복 지점이 있나? 정만수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계곡 입구에 바위 지대가 있습니다. 엄폐하기 좋습니다. 좋아. 우리는 그쪽으로 이동할 테니 적들의 움직임을 계속 알려줘. 알겠습니다, 중장님. 강서인은 무전기를 내려놓고 일행을 돌아봤습니다. 들었지? 10분 안에 적들이 온다. 지금 당장 움직인다. 진우가 총을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후미를 맞겠습니다. 안 돼. 너는 다쳤어. 이 정도 상처로는 안 죽습니다. 강서인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우의 눈빛에는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무리하지 마라. 일행은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숲길은 험했고 진우는 옆구리를 감싸며 힘겹게 걸었습니다. 10분 후 계곡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양쪽으로 높은 바위가 솟아 있었고 좁은 길이 가운데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김중령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기서 막으면 소수 병력으로도 막을 수 있습니다. 강서희가 특공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양쪽 바위 뒤에 배치해라. 적들이 계곡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제 사격한다. 대원들이 재빠르게 흩어져 엄폐물 뒤로 숨었습니다. 강서희는 진우와 함께 계곡 가장 안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진우가 탄창을 교체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여기서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버티는 게 아니야. 시간을 벌어서 진실을 알릴 거야. 어떻게요? 강서희는 주머니에서 김중령이 건넨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든 증거를 전군 통신망에 송출할 거야. 그러면 모두가 알게 돼. 박상철이 누군지. 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후회하십니까?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습니까? 강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 내가 옳은 일을 했어. 그리고 나는 내 어머니니까. 진우는 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그러셨죠. 옳은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셨어요. 너도 그렇잖아. 내 아버지를 닮았어. 진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말씀이십니까? 그래. 내 아버지도 박상철 때문에 돌아가셨어. 이번 일로 그 진실도 밝혀질 거야. 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랬군요. 아버지를. 미안하다, 진우야.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바로 그때 무전기에서 정만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장님, 적들이 계곡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강서희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어. 고마워, 정 중대장. 중장님, 조심하십시오. 강서희는 무전기를 끄고 총을 겨눴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계곡 입구로 무장한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전투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복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용병들은 조심스럽게 계곡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서 있던 남자가 손을 들어 뒤를 제지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너무 조용하다. 하지만 그의 경고는 늦었습니다. 강서희가 신호를 보내자 특공대원들이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총성이 계곡을 가득 채웠습니다. 앞쪽에 있던 용병 6명이 순식간에 쓰러졌고 나머지는 재빨리 엄폐물 뒤로 숨었습니다. 용병들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총탄이 바위에 부딪혀 파편을 튀겼고 강서희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진우가 바위 틈 사이로 총을 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쪽에 수류탄이 있습니다. 강서희가 고개를 내밀어 확인했습니다. 용병 한 명이 수류탄 안전핀을 뽑고 있었습니다. 저놈을 먼저 쏴라. 진우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알이 용병의 어깨를 관통했고 그는 수류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수류탄이 용병들 사이에서 폭발했습니다. 비명과 함께 3명이 더 쓰러졌습니다. 최 대령이 외쳤습니다. 군단장님, 탄약이 부족합니다.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강서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적들은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었고 아군의 탄약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김중령이 다가왔습니다. 중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적들을 막고 있을 테니 중장님과 대위님은 먼저 빠지십시오. 무슨 소리야? 함께 간다. 중장님. 김중령이 USB를 꺼내 강서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여기 온 이유 아닙니까? 강서희는 USB를 움켜쥐었습니다. 김중령, 가십시오. 부탁입니다. 김중령은 다시 바위 뒤로 돌아가 사격을 재개했습니다. 강서희는 이를 악물고 진우를 돌아봤습니다. 가자. 하지만 어머니,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 우리가 살아야 저 사람들도 헛되이 죽지 않는 거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계곡 뒤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울렸고 김중령과 특공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적들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강서희와 진우는 숲을 가로질러 폐가로 향했습니다. 진우의 걸음이 점점 느려졌고 그는 나무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안 돼. 조금만 더 가면 돼. 강서희가 진우의 팔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오래된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강서희는 진우를 벽에 기대게 하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출혈이 심해. 지혈부터 해야겠어. 강서희는 자신의 군복을 찢어 진우의 상처를 감쌌습니다. 진우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래도 어머니랑 함께 있으니 괜찮습니다. 강서희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진우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진우야, 조금만 버텨라. 우리 꼭 살아남을 거야. 예, 어머니. 강서희는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세상에 알릴 차례였습니다. 강서희는 무전기를 꺼내 정만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정 중대장 들리나? 무전기에서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중장님. 들립니다. 지금 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통신 중계탑이 어디지? 서쪽으로 3km 지점에 민간 통신탑이 있습니다. 거기서 군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좋아. 지금 그쪽으로 이동한다. 강서희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진우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날 수 있겠니? 진우가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예, 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폐가를 나서려는 순간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서희는 재빨리 진우를 끌고 건물 안쪽으로 숨었습니다. 헬기가 폐가 위를 선회하며 지나갔습니다. 탐조등이 건물을 훔쳤고 강서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헬기가 멀어지자 강서희는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찾고 있어. 조심해야 해. 두 사람은 숲 그늘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진우의 걸음은 점점 느려졌고 그는 자꾸 비틀거렸습니다. 진우야, 괜찮니? 예, 괜찮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강서희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아 지탱했습니다. 30분을 걸어 통신탑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철탑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아래에는 작은 관리소가 있었습니다. 강서희는 관리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낡은 컴퓨터와 통신 장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우야, 여기 앉아 있어. 진우를 의자에 앉히고 강서희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로그인 창이 떴습니다. 강서희는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박상철의 비리 증거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걸 정군에 보낸다. 강서희가 파일을 군 통신망 서버에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률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10%, 20%, 30%. 바로 그때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서희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SUV 세대가 통신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무장한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린 사람은 정장을 입은 박상철이었습니다. 강서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상철이 직접 왔어. 진우가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맞겠습니다. 안 돼. 너는 여기 있어. 내가 나간다. 어머니. 진우야,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파일을 끝까지 전송하는 거야. 알겠니?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서희는 총을 챙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상철은 용병들과 함께 관리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서희 중장. 박상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시는군요. 강서희는 총을 박상철에게 겨눴습니다. 박상철, 당신은 끝났어. 끝났다고요? 박상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중장님이야말로 끝났습니다. 지금 전국 방송에 당신 아들이 북한에 포섭된 배신자라는 뉴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강서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박상철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진우의 사진과 함께 특전사 장교, 적국의 기밀 유출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당신 아들은 대한민국의 역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역적을 구하려고 군 병력을 사유화한 반역자고요. 강서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이 조작한 거잖아. 증거가 있습니까? 박상철이 비웃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그 USB요? 그건 역적이 만든 조작 파일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강서희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럼 당신을 여기서 죽이면 되겠네. 죽이시겠다고요? 박상철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용병들이 일제히 총을 강서희에게 겨눴습니다. 중장님 혼자서 우리 모두를 상대할 수 있습니까? 강서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0여 명의 용병들이 자신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박상철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중장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아들만은 살려주겠습니다. 거짓말 마.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군인이니까요. 강서희는 박상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배신자한테 무릎 꿇지 않아. 박상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안타깝군요. 그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용병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바로 그때 관리소 안에서 진우가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니. 진우가 강서희 앞을 막아섰습니다. 진우야, 비켜. 안 됩니다.
박상철이 혀를 찼습니다. 감동적인 모자이로군요.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그가 손을 내렸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강서희와 진우가 아닌 용병들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숲속에서 총성이 터져나왔고 용병 서너 명이 쓰러졌습니다. 박상철이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숲에서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선두에는 최 대령과 김중령이 있었습니다. 강서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최 대령, 살아있었나? 최 대령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군단장님. 저희도 즐기게 살았습니다. 김중령이 총을 박상철에게 겨누며 말했습니다. 박 차관, 이제 게임 끝입니다. 박상철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다 죽었을 텐데. 죽지 않았습니다. 최 대령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장님이 보낸 파일도 이미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쯤 전군이 당신의 만행을 알고 있을 겁니다. 박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강서희가 박상철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상철, 당신은 체포됐어. 반역죄와 살인죄로. 박상철은 뒤로 물러서다가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고 얼굴에서는 핏기가 가셨습니다. 나는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야. 당신 자신을 위해서였지. 강서희는 박상철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군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마크가 선명한 헬기들이었습니다. 헬기가 착륙하고 헌병대가 내렸습니다. 헌병대장이 강서희에게 격려했습니다. 중장님, 지상작전 사령부에서 파견되었습니다. 박상철 차관을 인계받겠습니다. 강서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박상철을 헌병대에게 넘겼습니다. 박상철은 헌병들에게 끌려가며 강서희를 돌아봤습니다. 강서희, 당신은 후회하게 될 겁니다. 강서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철이 헬기에 실려 떠났습니다. 강서희는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우야, 괜찮니?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강서희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랜 싸움이 끝났습니다. 사흘 후 국방부 회의실. 장성들이 긴 테이블 양쪽에 앉아 있었고 강서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지상작전 사령관인 이 대장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강서희 중장, 당신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강서희는 꼿꼿이 서서 대답했습니다. 예, 사령관님. 박상철 전 차관의 비리와 반역 행위가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 이진우 대위에 대한 모든 혐의도 무죄로 판명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대장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당신이 상급 부대 승인 없이 군단 병력을 출동시킨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서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 판단이었고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당신은 군법회의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참모총장을 쳐다봤습니다. 참모총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강서희 중장. 예, 총장님. 우리는 당신의 행동이 규정을 위반했지만 그 결과가 국가를 구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때 움직이지 않았다면 박상철의 반역은 계속되었을 것이고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겁니다. 강서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군은 원칙으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낳았어도 규정 위반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강서희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참모총장이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전역 신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저는 군복을 벗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질 수 있는 책임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 대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중장, 정말 그럴 겁니까? 당신은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강서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참모총장은 전역 신청서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전역 일자는 한 달 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서희는 경례를 하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끗한 군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무공훈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되셨습니까? 강서희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군복을 벗는다.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괜찮아. 내가 선택한 길이야. 저 때문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강서희가 진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우야, 너 때문이 아니야. 나는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는 쉬고 싶구나.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미안해할 것 없어. 오히려 자랑스럽다. 내가 옳은 일을 했으니까. 두 사람은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밖에는 최 대령과 김중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대령이 다가와 경례했습니다. 중장님, 소식 들었습니다. 그래, 최 대령. 자네도 수고 많았어.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드려야죠. 김중령도 경례했습니다. 중장님, 정말 전역하십니까? 그래. 이제 군인 강서희는 끝이야. 김중령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쉽습니다. 중장님 같은 분이 더 필요한데 자네들이 잘할 거야. 믿어. 강서희는 두 사람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일주일 후 박상철의 군법 회의가 열렸습니다. 강서희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는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했고 박상철은 수갑을 찬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박상철은 10년간 국방부 고위직에 있으면서 무기 도입 비리를 저지르고 적국에 기밀을 유출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아군 병력을 살해했습니다. 박상철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상철은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강서희는 표정 없이 법정을 나왔습니다. 진우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끝났습니까? 응, 끝났어. 이제 정말 다 끝난 건가요? 강서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다 끝났어. 한 달 후 강서희의 전역식 날이 밝았습니다. 연병장에는 수백 명의 장병들이 도열해 있었고 단상에는 참모총장을 비롯한 고위 장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참모총장이 강서희에게 전역 증서를 건넸습니다. 강서희 중장, 30년간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서희는 증서를 받아들고 경례했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장병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강서희는 단상에서 내려와 마지막으로 병력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군복의 계급장을 떼어냈습니다. 30년간 달고 다녔던 계급장이었습니다.
강서희는 계급장을 주머니에 넣고 연병장을 떠났습니다. 진우가 뒤따라왔습니다. 어머니. 강서희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왜? 오늘 저녁에 제가 저녁 대접하겠습니다. 강서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군복을 벗은 강서희는 어딘가 가벼워 보였습니다. 진우야. 예, 어머니. 내일 아버지 산소에 갈까? 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나도 그래. 강서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말해줬을 겁니다. 강서희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긴 싸움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서희와 진우는 차를 타고 국립묘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단풍이 물들어가는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진우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강서희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편하세요? 응, 오랜만에 마음이 편하구나. 차는 묘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꽃다발을 들고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남편의 묘소는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묘비에는 이름과 계급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육군 대령 이태수. 강서희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우도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강서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오랜만이지? 미안해. 바빴어.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당신이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됐어. 진우는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고. 진우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진우입니다. 강서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버지는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내가 옳은 일을 한 거.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갚았습니다. 강서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박상철은 이제 감옥에 있어. 당신을 죽인 놈은 벌을 받았어. 늦었지만 말이야.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강서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서희야. 수고했어. 강서희는 눈을 떴습니다. 여보, 나 이제 군복 벗었어. 30년 입었던 옷을 벗으니까 허전하더라.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진우가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뭐 하실 겁니까? 강서희는 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글쎄, 생각해봐야겠구나. 평범한 엄마로 살아볼까? 평범한 엄마요? 그래.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런 거. 진우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요? 어울리지 않는데요. 뭐가 어울리지 않아. 나도 엄마야.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강서희는 다시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진우 잘 부탁해. 이 녀석이 또 무리할까봐 걱정이야. 진우가 항변했습니다. 저는 안 그럽니다. 너 아버지 닮아서 무리하잖아. 조심해야 해. 알겠습니다, 어머니. 강서희는 일어서며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내 길을 갈게. 당신도 편히 쉬어. 두 사람은 함께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군인의 예를 갖춰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경례를 내리고 강서희와 진우는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묘소에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진우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로 갈까요? 강서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가자.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구나.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강서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군인으로 살았던 30년의 시간.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진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저는 부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진우는 경례를 했습니다. 강서인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집에서는 경례 안 해도 돼. 아, 죄송합니다. 습관이. 괜찮아. 가봐. 진우는 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강서인은 집 현관 앞에 혼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강서인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군복을 벗으니 정말 가벼웠습니다. 30년간 짊어졌던 무게가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강서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강서인은 처음으로 이런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강서인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진우입니다. 응, 부대 도착했니? 예, 방금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다음 주말에 시간 되세요? 왜? 제가 어머니 모시고 여행 가고 싶어서요. 어머니, 이제 시간 많으시잖아요. 강서인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좋아. 어디로 갈 건데? 제주도 어떠세요? 바다 보러 가요. 좋지. 오랜만에 바다 보고 싶네. 그럼 제가 예약할게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강서인은 소파에 기대었습니다. 제주도, 바다,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강서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30년간의 군인 생활, 치열했던 싸움, 잃었던 것들, 지켜냈던 것들,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강서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평범한 어머니로서의 삶,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강서인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직접 밥을 지어 먹고 싶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부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평범한 저녁. 강서인은 이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밥을 짓는 동안 강서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남편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까요? 강서인은 하늘을 향해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있어, 여보. 나는 잘 살아갈게. 밥이 다 지어졌습니다. 강서인은 밥그릇에 밥을 담고 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강서인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강서희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서희는 30년간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원칙과 명예를 최우선으로 삼았던 군인이었죠. 하지만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 앞에서 그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상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홀로 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아들을 구했고 국가를 뒤흔들 음모를 막아냈으며 10년 전 남편의 죽음에 담긴 진실도 밝혀냈습니다. 대가는 컸습니다. 군복을 벗어야 했고 평생 쌓아온 경력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강서인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의 명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가족이었고 진실이었고
양심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총 대신 주걱을 들고 명령 대신 사랑을 전하는 평범한 어머니로 말이죠. 전쟁은 끝났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